폭행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아들을 숨기려 돌아가시라며 면회 온 아버지를 문전박대한 해병대 부대. 하지만 그들이 쫓아낸 남자는 대한민국 해병대 3스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군대 전체를 뒤엎어버린 한 아버지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포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가로지르는 자유로를 따라 조금은 낡았지만 잘 관리된 국산 세단 한 대가 묵묵히 달리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중년 남자의 어깨는 굳건했고 군더더기 없는 짧은 머리와 매서운 눈매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짐작게 했다. 그의 이름은 이정훈,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령관, 계급은 중장. 세 개의 별이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오늘 그는 그저 아들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아버지이고 싶었다. 조수석에는 아들 진우가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 간 만든 따뜻한 도시락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들의 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 통칭 청룡부대로 향하는 길이었다. 필승.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경례를 붙이며 집을 나서던 아들의 늠름한 모습이 눈에 선했다. 아버지를 존경해 그 험하다는 해병대에 스스로 지원한 아들이었다. 처음에는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을 때 그는 묵묵히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진우 녀석 잘하고 있으려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다. 해병대의 고된 훈련과 엄격한 군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아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이 남일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부대 위병소에 도착했다. 그는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미리 면회를 신청해 두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였다.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을 뿐이다.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해병의 목소리는 절도 있었지만 이정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심함이 가득했다. 이정훈은 순순히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근무자는 신분증과 면회 신청자 명단을 대조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진우 일병님 면회 오신 김정수 씨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아들 보러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무자는 인터폰으로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이정훈은 놓치지 않았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다져진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잠시 후 당직을 서고 있던 한동수 중위가 위병소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중위는 이정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귀찮다는 듯 물었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민간인에 대한 은근한 무시가 배어 있었다. 아들 이진우 일병 면회를 신청한 김정수라고 합니다. 아, 이진우 일병 말입니까? 한중위는 잠시 말을 끊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지금 부대 내에 급작스러운 감염 관리 특별 지침이 내려와서 오늘 면회는 어렵겠습니다.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부대 전체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감염 관리 지침이라니요? 출발 전에 부대에 연락했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려온 지침입니다. 저희도 경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발길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한중위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이정훈의 귀에는 거짓으로 들렸다.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한중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군 전체의 방역 지침을 총괄하는 부사령관인 그가 모르는 특별 지침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보고받아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었다. 아닙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야겠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 정말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냥 예방적 차원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한중희의 말투가 점점 짜증 섞인 것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왜 이리 집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군대는 아버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때 위병소 옆을 지나가던 다른 병사 둘이 이 광경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작게 소곤거렸다. 야, 저 아저씨 이진우 일병 아버지 아니냐? 맞는 것 같은데? 제 얼굴이 그 모양인데 면회를 시켜주겠냐? 한중이가 알아서 잘 맞고 있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장 속에서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이정훈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얼굴이 그 모양이라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 아들 이진우 일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평범한 아버지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수많은 전장을 지휘했던 장군의 위압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중희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이정훈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드님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들의 군 생활을 빌미로 아버지를 겁박하는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한중희는 조롱 섞인 미소를 입가에 걸치며 덧붙였다. 그리고 보니 아버님 해병대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군대 시스템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여기는 사회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이정훈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 김정수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지켜야 했고 썩어빠진 군인들의 정신 상태를 바로잡아야 했다. 그는 차로 돌아가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듯하게 접어두었던 해병대 모자를 꺼냈었다. 다시 차에서 내린 그는 한중희와 위병소 근무자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땅이 울리는 듯한 장군의 기백이 담겨 있었다. 겁에 질린 위병의 눈, 당황하기 시작하는 한중희의 얼굴을 지나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위병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내 아들 이진우 일병의 면회를 거부당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령관으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의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순간 정지했고 지저귀던 새들마저 입을 다문 듯 고요했다. 한중희와 병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평범한 아저씨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청룡 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정훈 중장의 입에서 해병대 부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나온 순간 시간은 멈췄다. 한동수 중위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조롱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창백한 공포만이 남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얼어붙었다. 이정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늘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꿰뚫어 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운 압박감으로 그들을 짓눌렀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장군의 기백은 고작 20몇 해를 산 젊은 장교와 병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필승.
죄송합니다. 못 알아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위병소의 상병이었다.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외치며 허리를 굽혔다. 그제야 한중이도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어설픈 경례를 붙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부사령관님께서 어쩐 일로? 내 아들 이진우 일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당장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이정훈은 한중이의 말을 차갑게 끊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그것이 이진우 일병은. 한중이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부사령관의 아들이 부대 내에서 폭행을 당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면회를 막아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고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정훈은 더 이상 그에게서 답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병소를 지나 부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한중이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이정훈은 곧장 청룡부대 제8연대 3대대 구중대 막사로 향했다. 그의 등장은 부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연병장에서 훈련을 하던 병사들, 막사 주변을 오가던 간부들 모두가 길 위에 우뚝 멈춰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세 개의 별이 박힌 전투모와 위험 있는 그의 모습은 평온하던 부대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 그 자체였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중대장 김경민 대위는 보고를 받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필승, 중대장 대위 김경민입니다. 부사령관님께서 여기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김 대위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경례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우 일병은 어디에 있나? 이정훈의 질문은 단호했다. 김 대위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의무실이었다. 이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곧장 의무실로 향했다. 의무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진우 일병의 얼굴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반소매 환자복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도 군데군데 멍자국이 선명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 고통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진우야. 이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들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아들 앞에서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멍든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진우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왜 죄송해? 말해봐라. 누가 왜 그랬는지. 이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자신의 맞추임인 강민준 이병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선임들은 강 이병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구타를 가했고 심지어 부소대장인 박성철 중사까지 이를 방관하며 조롱했다고.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진우는 이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해병대의 정신이 아닙니다. 라고 소신 있게 외쳤다. 그 말이 화근이었다. 박성철 중사와 선임들은 건방지다며 진우를 창고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내 아버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다라는 폭언과 함께였다. 사건 이후 중대장 김경민 대위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그는 진우에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진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그리고 오늘 이정훈의 면회 신청이 들어오자 진우의 멍든 얼굴이 발각될까 두려워 감염 관리 지침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들은 이정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명예와 정신을 좀먹는 거대한 악습이자 썩어빠진 간부들이 만들어낸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바로 세우고자 했던 해병대가 그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다. 이정훈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의무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막사 앞에는 사단장부터 연대장, 대대장까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휘관들이 모두 모여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이정훈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정훈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어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김경민 대위와 박성철 중사 앞에 섰다. 너희가 해병인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부하를 지키기는커녕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너희가 배운 해병의 정신인가? 선임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부하를 칭찬하기는커녕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이 너희의 군기인가? 그의 외침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희는 해병의 자격이 없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은 선배 해병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명예의 상징이다. 너희 같은 자들이 더럽힐 수 있는 옷이 아니란 말이다. 이정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 해병대 부사령관이다. 즉시 해병대 사령부 군검찰과 감찰실에 연락해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도록. 목적지는 제2사단 청룡부대. 1시간 내로 도착하도록 해라.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다. 지휘관에 의한 직무유기 및 사건 은폐, 하극상, 집단 폭행이 얽힌 중대 범죄다. 한 놈도 빠짐없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전화를 끄는 그의 눈은 눈앞에 서 있는 모든 지휘관들을 향했다. 그리고 사단장은 들어라. 지금 이 시간부로 해당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까지 모두 직무에서 배제한다. 자네 또한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대의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을 때까지 내가 직접 이곳에 머물며 모든 과정을 지휘하겠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청룡부대의 아니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들을 만나러 왔던 한 아버지의 조용한 방문은 썩어버린 해병대의 심장을 도려내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이정훈 부사령관의 선포는 청룡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분노와 결기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부패한 조직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충격파와 같았다. 사단장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그의 명령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군사경찰은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박성철 중사와 폭행에 가담한 선임병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영창에 수감하도록. 조금의 저항이라도 있을 시 실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정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군사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성철 중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사령관님 오해십니다.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군사경찰들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상병과 병장들도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줄줄이 끌려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설마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는 어리석은 후회가 가득했다.
중대장 김경민 대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정우는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구중대 전 병력은 즉시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단 한 명의 열외도 없이 전원 집합하도록. 잠시 후 구중대 병사들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역력했다. 이정우는 천천히 그들 앞을 걸으며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들어라.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다. 너희는 모두 보았을 것이다. 너희의 전우가 너희의 후임이 부당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그리고 너희는 침묵했다. 무엇이 두려웠나? 너희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웠나? 아니면 그저 방관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해병대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자부심으로 뭉친 조직이다. 가장 강한 훈련을 견디고 가장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해병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모습은 어떠한가? 약한 후임을 괴롭히고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해병 정신인가? 이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당했다는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몸바쳐 지켜온 해병대라는 거대한 명예와 가치가 눈앞에 나약하고 비겁한 아들뻘 병사들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통렬한 슬픔과 분노였다. 이진우 일병이 너희를 대신해 총대를 맸을 때 너희는 무엇을 했나? 그가 너희 모두를 위해 용기를 냈을 때 너희 중 단 한 명이라도 그의 편에 서주었는가? 동료가 쓰러져 갈 때 외면하는 군대는 적 앞에서도 등을 보일 비겁한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너희는 오늘 전우를 버렸다. 그의 일갈에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특히 폭행 현장에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병사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이정우는 그들의 나약함을 질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을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잘못된 악습과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한 지휘관들이 이들을 비겁한 방관자로 만든 것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훨씬 차분하지만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해병대 제2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사령부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이 도착하는 즉시 모든 부대,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구타, 가혹행위, 부조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어떠한 거짓이나 은폐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끝까지 진실을 숨기려 드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병사들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였다. 또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피해 병사들의 부모님들을 모두 초청할 것이다. 당신들의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자식인 병사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 그 부모님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군대 내의 문제를 외부, 특히 가족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정우는 골마 터진 상처는 햇볕에 드러내고 완전히 도려내야만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다. 더 이상 군대니까 그럴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해병대 사령부에서 급파된 군검찰과 감찰실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수송 헬기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다. 부대는 완벽하게 통제되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각 생활관별로 계급별로 분리된 병사들은 조사관들 앞에서 그동안 겪고 목격했던 부조리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그동안 부대를 감싸고 있던 거짓과 은폐의 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이진우 일병 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욕설과 인격 모독, 심지어는 금품 갈취까지 썩어 빠진 악습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성철 중사와 같은 일부 불량 간부들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겼던 무능한 지휘관들이 있었다. 이정우는 조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에 퍼진 암세포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 기회에 해병대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만들겠다고. 자신의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걸어서라도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아들이 지키려 했던 그 소중한 가치, 한 명의 해병이 다른 해병을 지켜주는 진정한 전우애가 살아 숨쉬는 그런 강하고 명예로운 해병대를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저녁이 되자 연락을 받은 피해 병사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둘씩 부대로 도착했다.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부대 강당에 모인 그들 앞에 이정우는 자신의 3개의 별이 달린 전투모를 벗어 가슴에 얹고 가장 먼저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해병대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귀한 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삼성 장군의 진심 어린 사죄에 강당은 숙연해졌다. 한 아버지의 분노로 시작된 거대한 폭풍은 이제 해병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대강당의 낡은 마룻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강당을 가득 채운 것은 100여 명의 병사들과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부대의 전 지휘관들이었다. 평소라면 훈시나 교육으로 시끌벅적했을 공간은 숨막히는 침묵과 간간이 터져나오는 흐느낌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정훈 부사령관은 단상 아래 부모들과 같은 눈높이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빛나는 지휘봉 대신 구겨진 전투모가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들 이진우의 맞추임이었던 강민준 이병과 그의 어머니에게 향해 있었다. 강 이병의 얼굴에도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차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바로 그녀였다. 대체 여기가 군대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들의 여윈 어깨를 감싸 안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 중대장 김경민 대위와 대대장을 가리켰다. 우리가 당신들을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를 나라에 보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자고 기도했습니다. 다치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적군에게 맞은 것도 아니고 나라 지키다 다친 것도 아니고 매일 얼굴 보는 선임들한테 지켜줘야 할 간부한테 짐승만도 못하게 두들겨 맞아서 이 꼴이 된 게 말이 되냐고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강당 안 모든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여기저기서 내 말이 그 말이다. 책임자를 당장 처벌하라. 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해졌다. 김경민 대위와 대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번쩍이던 계급장은 이제 수치와 죄악의 낙인처럼 무거워 보였다.
이정훈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릎 꿇어라.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두 지휘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정훈의 불타는 눈빛과 마주치자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죄드려라.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하지 말고 그저 당신들의 죄를 당신들이 지키지 못한 아들들과 그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려라. 김경민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병사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사죄는 공허하게 들렸다.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본능적인 굴복에 가까웠다. 부모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바로 그때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진우 일병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곁에는 강민준 이병이 함께였다. 진우는 아직 부기가 덜 빠진 얼굴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무릎 꿇은 지휘관들을 내려다보았다. 중대장님, 저희가 원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희는 그저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존중해주는 지휘관을 원했습니다. 약한 후임이 괴롭힘 당할 때 그만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선임과 내가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간부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해병대에 온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전우애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것은 불의에 침묵하는 비겁함과 진실을 덮으려는 기만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강민준 이병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일은 강민준 이병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건방져서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썩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괜찮을 것이라며 방치해 온 부대 전체의 책임입니다. 지금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분들은 저희에게가 아니라 바로 저희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해병대의 정신에게입니다. 진우의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해병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방관했던 선임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젊은 병사들의 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정훈은 아들을 대견하고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모든 부모님들을 향해 섰다. 오늘 저는 제 아들 이진우 일병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에게 너무나도 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외쳤다. 저 이정훈, 제 남은 군 생활과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귀한 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전장에서 전우라는 이름의 적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해병대 사령부 부사령관 직속으로 병영 부조리 신고 한 라인을 개설하겠습니다. 병사든 부모님이든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고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24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중간보고 체계를 모두 건너뛰고 사병과 부모가 부사령관에게 직접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관료주의에 찌든 군 조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모든 부조리와 가해자들 그리고 은폐에 가담한 지휘관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군법이 정하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릴 것을 약속합니다. 군대니까 원래 그러니까라는 말로 더 이상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해병대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부끄럽더라도 우리의 썩은 살을 모두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만들겠습니다. 부디 저희 해병대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정훈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부모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술렁이던 강당은 이내 숙연해졌고 부모들은 한 사람의 장군이기 이전에 같은 아픔을 겪은 아버지인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강당에서의 모임이 끝난 후 이정훈은 의무실에서 아들 진우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애써 웃어 보였다. 저 때문에 괜히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아버지까지 곤란하게 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정훈은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니다. 넌 죄송할 것 없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비라는 자가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강당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 제가 평생 존경해왔던 바로 그 해병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넌 불의에 맞서 싸운 가장 용감한 해병이었다. 혼란스러워하지도 위축되지도 마라.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다른 전우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바른 병영 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다오. 예, 알겠습니다. 필승. 진우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때 부사령관의 보좌관이 다급한 표정으로 의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부사령관님, 특별조사단의 1차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정훈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중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대 전체, 나아가 연대 전체에 걸쳐 수년간 자행되어 온 악습과 은폐의 기록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의 끝에는 연대장 박진석 대령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이것은 잔가지를 쳐내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거대한 나무의 썩은 밑동을 통째로 뽑아내야 하는 대수술이었다. 이정훈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병대 제2사단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이정훈 부사령관의 지휘 아래 특별조사단의 활동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조사단은 더 이상 구중대나 3대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의 칼날은 제8연대 전체와 사단 본부의 핵심 부서들을 향하고 있었다. 조사관들은 연대 본부의 행정반과 지휘통제실을 급습하여 모든 사건 사고 보고서, 부대 관리 기록, 심지어는 간부들의 개인 컴퓨터까지 압수했다. 처음에는 군사 기밀과 부대 고유 업무를 핑계로 저항하던 연대 참모들은 이정훈의 이름이 적힌 압수수색 영장과 조사에 불응하는 자는 공무집행 방해 및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는 서슬 펄언 경고 앞에 입을 다물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썩은 냄새는 더욱 지독하게 풍겨왔다. 수년간 보고조차 되지 않은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계단에서 굴러 다침,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 등으로 허위 보고된 사건들의 이면에는 끔찍한 집단 괴롭힘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여 간부들의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포상 휴가를 미끼로 병사들에게 금품을 상납받은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병영 부조리를 넘어
조직 전체가 연루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정점에는 제8연대장 박진석 대령이 있었다. 그는 성과 지상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철저히 은폐하여 사고 없는 부대라는 허울 좋은 명성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해 온 야심가였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부하들의 고통 따위는 얼마든지 피해할 수 있는 위인이었다. 박진석 대령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직접 이정훈이 머무르고 있는 임시 지휘소를 찾아왔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우려가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사령관님, 연대장 박진석입니다. 이번 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저 역시 지휘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사령관님, 이렇게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방식의 감찰은 오히려 선량한 다수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교활하게도 조직의 안정과 사기를 방패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정훈의 감찰이 월권 행위이며 해병대 전체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압박했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치부는 우리 손으로 도려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정훈은 말없이 박 대령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심해처럼 깊고 차가웠다. 이정훈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한 장을 집어 그에게 툭 던졌다. 3년 전 이대대에서 발생했던 고 서진우 일병 자살 사건. 기억하나? 박진석 대령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서 일병은 당시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부대는 그의 죽음을 개인 신상 비관 및 부대 부적응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종결시켰다. 당시 대대장이 바로 박진석이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아들이 남긴 편지를 근거로 구타 의혹을 제기했지만 자네는 모든 것을 묵살했지. 가해자들을 회유하고 동료 병사들을 협박해서 입을 막았다. 그리고 자네는 그 깨끗한 이력 덕분에 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고, 이정훈이 내민 서류는 당시 사건을 재조사한 조사단의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박진석 대령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네가 말하는 조직의 안정이란 이런 추악한 진실을 덮고 자네 같은 자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자네가 말하는 해병대의 명예란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해병의 눈물을 외면하고 쌓아 올린 거짓된 탑이었나? 부사령관님, 그것은 오해. 닥쳐라. 이정훈이 책상을 내리치며 버럭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지휘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놈 같은 자가 연대장 완장을 차고 있었으니 이 부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너는 해병의 수치이자 군인의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다. 이정훈은 즉시 보좌관을 불렀다. 당장 군사경찰을 불러 제8연대장 박진석 대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도록. 연대장 직위는 즉시 해제한다. 부연대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조치해. 박진석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현역 연대장을, 그것도 사단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신을 부사령관이 직접 체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부사령관님, 이러실 순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내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사령부에도 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반협박이자 자신이 가진 인맥과 라인을 과시하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의 협박은 이정훈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내 놈이 믿는 그 라인이라는 썩은 동아줄이 얼마나 튼튼한지 내가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파헤쳐 뽑아주겠다. 끌어내.
군사 경찰들이 들이닥쳐 저항하는 박진석 대령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끌고 나갔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의 발악과도 같은 고함 소리는 청룡부대 내에 기생하던 낡고 부패한 권력의 비참한 종말을 알리는 단말마처럼 들렸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를 넘어 해병대 사령부까지 알려졌다. 현역 연대장이 부사령관의 지시로 긴급 체포된 초유의 사태. 이것은 더 이상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해병대 전체의 지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군 내부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한 보수적인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에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해병대 삼성 장군 아들 부대 내 집단 폭행당해 부사령관 직접 나서 부대 초토화.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기사에 불과했지만 그 제목이 가진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기사는 SNS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고 몇 시간 만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역시 군대는 썩었다. 진정한 군인 이정훈 장군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사건은 이제 이정훈 개인의 손을 떠나 전 국민이 주목하는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비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정훈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해병대 사령관,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이 장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는 보고 한마디 없이 자네, 지금 해병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령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해병대 최고 수뇌부의 압박이 드디어 이정훈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해병대 사령관의 목소리는 이정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사령관은 이정훈의 오랜 선배이자 한때는 같은 전선을 누볐던 전우였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그는 이제 조직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이 장군, 자네의 충정은 이해하네. 아들 일은 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야. 언론에 군의 치부가 대서특필되고 국민들이 해병대를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게 자네가 원하는 개혁인가? 이건 개혁이 아니라 자해 행위일세. 사령관은 이정훈의 행동이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독단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론을 잠재우고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기를 원했다. 당장 특별감찰을 중단하고 서울로 복귀하게. 박진석 대령은 일단 풀어주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 더 이상 일을 키워선 안 돼. 이건 내 명령이야. 이정훈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길, 그리고 명령을 거부하고 해병대 전체와 맞서 싸우는 가시밭길.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정훈의 대답은 단호했다.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몇몇 불량 군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묵인되고 자라난 해병대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입니다. 지금 이 종양을 뿌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해병대는 결국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우리의 치부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드러내고 바로잡는 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 장군, 자네 지금 내게 항명하는 건가? 사령관의 목소리에 노기가 서렸다. 항명이 아닙니다. 해병대를 살리기 위한 충정입니다. 만약 사령관님께서 끝까지 저를 막으신다면 저는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 국방부 장관님과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이정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전화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끊겼다. 이제 그는 해병대 지휘부라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한편 세상은 이정훈의 편이었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자 청와대와 국방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이정훈을 동시에 긴급 호출했다. 다음 날 국방부 장관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3명의 군 수뇌부가 마주 앉았다. 사령관은 먼저 이정훈의 감찰이 절차를 무시했으며 과도한 언론 플레이로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보고했다. 그는 사건을 축소하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차례가 되자 이정훈은 준비해온 수십 장의 보고서와 사진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거기에는 멍들고 상처 입은 병사들의 사진, 조작된 사건 보고서, 가해자들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박진석 대령을 비롯한 부패한 간부들의 비리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관님, 이것이 제가 지난 며칠간 제2사단에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이정훈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덤덤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억울하게 죽어간 서진우 일병의 이야기, 꿈을 잃고 좌절한 피해 병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매일 밤 가슴 졸이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것이 과연 해병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군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제2, 제3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해병대 내부의 문제로 축소하고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군 전체가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의 보고는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군심의 안정만큼이나 민심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이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번 기회에 병영 문화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으라는 엄명을 내린 상황이었다. 장관은 깊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해병대 사령관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나 지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선다. 국민의 요구는 엄중하다. 군은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이정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늘부로 국방부 직속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육해 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전군을 대상으로 병영 부조리 실태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관은 모두가 놀랄 만한 발표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임무를 이끌어갈 초대 위원장으로 해병대 부사령관 이정훈 중장을 임명한다. 해병대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사실상 이정훈에게 전군에 대한 감찰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다. 자신의 부하였던 이정훈이 이제는 자신을 포함한 전군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정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군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장관의 선언은 회의의 종결을 의미했다. 이정훈은 거대한 정치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분노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대통령과 국방부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군 전체를 개혁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혁신의 선봉장이 된 것이다. 회의실을 나오는 이정훈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명운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저항과 반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낡은 관행과 기득권 세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벽처럼 그를 가로막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더 이상 군대라는 이름 아래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폭풍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가 다시 김포의 청룡 부대로 돌아가는 길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짜 개혁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현판이 청룡부대 제8연대 본부 건물에 내걸렸다. 임시로 마련된 위원회 사무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패와 은폐의 심장부였던 바로 그곳이었다. 이정훈 위원장은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첫 공식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군검찰, 감찰, 헌병 등 군내 엘리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된 민간 인권 변호사, 심리 상담 전문가, 전역한 사병 대표까지 포함된 전례 없는 조직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처벌이 필요 없는 병영을 만드는 것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을 넘어 나무가 자라는 토양 자체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는 회의실 전면에 걸린 대형 지도, 대한민국 전군 부대 배치도를 가리켰다. 저는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조리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병영의 모든 것을 햇볕 아래로 드러낼 것입니다. 둘째는 존중입니다. 계급이 인격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 존중 없는 군기는 폭력일 뿐입니다. 마지막은 책임입니다. 지휘관은 부하의 안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선임은 후임을 인격적으로 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이 새로운 해병대, 새로운 국군을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혁신위원회의 이름으로 전군에 하달된 첫 번째 지시사항들은 실로 파격적이었다. 첫 번째 변화는 물리적인 것이었다. 청룡부대를 시작으로 전 해병대 생활관 복도와 휴게실, 식당 등 공용 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실 내부는 제외되었지만 이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던 폭력과 괴롭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낡고 폐쇄적인 구조의 구형 막사들은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오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장기 계획도 즉시 수립되었다. 두 번째는 절차의 혁신이었다. 이정훈이 약속했던 부사령관 직통 한라인은 위원회 직속 전군 안심신고 채널로 확대 개편되었다. 스마트폰 앱과 QR코드를 통해 모든 병사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직접 위원회에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대의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직속 기동조사팀이 24시간 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더 이상 보고가 묵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저녁은 동기 생활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 시간에는 선임과 간부의 일절 개입 없이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들끼리 자유롭게 대화하고 고충을 나누는 시간이 보장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 위원회는 민간 심리 상담사와 인권 교육 전문가들을 대거 초빙하여 청룡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 교육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교육 시간 강당에 모인 병사들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들은 또 하나의 시간 때우기용 정신 교육일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하지만 민간인 강사의 교육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딱딱한 군대식 용어 대신 공감, 경청, 감정 표현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는 병사들을 일렬로 앉히는 대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동그랗게 둘러앉게 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자신의 옆에 앉은 전우의 얼굴을 1분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장점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는 시간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뒹구는 전우였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어색함도 잠시 여기저기서 쭈뼛거리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김상병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보기 좋습니다. 박일병은 힘든 훈련 때도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칭찬은 또 다른 칭찬을 낳았고 어색했던 공기는 점차 훈훈하게 변해갔다. 그들은 처음으로 전우를 계급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이진우 일병이 있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한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개혁의 물결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동기 생활의 날 저녁 생활관 동기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얼마 전 새로 전입 온 신병 하나가 좀처럼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다. 선임들의 눈치를 보느라 말수도 적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고문관이라 불리며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진우는 조용히 그 신병의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힘든 거 있어? 괜찮아. 여기선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말해도 돼. 신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집이 너무 그립고 훈련은 따라가기 벅차고 모든 것이 두렵다고 했다. 다른 동기들은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진우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아니, 너보다 훨씬 더 심했을지도 몰라. 매일 밤 울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여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내 옆에 있는 전우들 뿐이더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그럼 우리가 잡아줄게. 진우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거들었다. 야, 훈련은 하다 보면 다 늘어. 내가 요령 알려줄게. 내 관물대 정리 내가 좀 도와줄까? 따뜻한 말들이 오갔고 신병의 얼굴에는 조금씩 안도의 빛이 감돌았다. 진우는 아버지가 만든 제도라는 그릇에 진심이라는 내용을 채워넣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는 법.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관습에 젖어 있던 일부 직업 군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잔뼈 굵은 부사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구중대의 새로운 행정보급관으로 부임한 원상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해병이었다. 그는 위원회의 방침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사사건건 비꼬고 냉소적인 태도로 개혁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요즘 군대가 군대야? 아주 보이스카우트 캠핑장이 따로 없구만. CCTV에 상담 교육? 이러다 애들 버릇만 나빠져서 전쟁 나면 총이나 제대로 쏘겠어? 해병대 정신은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맞으면서. 그는 병사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불만을 터뜨리며 새로운 제도들을 조롱했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일부 고참 병장들도 생겨나면서 부대 내에는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비웃는 냉소적인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섣불리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억지로 찍어 누르는 것은 또 다른 반발만 낳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와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망문을 연 전군 안심 신고 채널에 첫 번째 공식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그 신고 내용은 놀라웠다.
신고가 접수된 부대는 해병대 제2사단이 아니었다. 발신지는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육군 제7보병사단 소속의 한 GOP 부대였다. 신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 병사가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탈영을 시도하다 붙잡혔으며 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고 앱 화면을 응시하던 이정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첫 번째 시험대가 온 것이다. 해병대를 넘어 육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비명. 그의 개혁이 과연 해병대 담장을 넘어설 수 있을지 전군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다른 병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육군 제7보병사단에서 접수된 익명의 신고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대였다. 이정훈 위원장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위원회 소속의 최정예 기동조사팀을 소집했다. 팀은 군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민간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감찰이 아니다. 위원회의 명운이 걸린 첫 번째 실전이다. 이정훈은 새벽녘 수송 헬기에 오르는 조사팀에게 직접 브리핑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은 분명 저항할 것이다. 타군의 개입이라는 점, 자신들의 관할권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를 방해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있다.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도록. 피해 병사의 신병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조사팀을 태운 헬기가 어둠을 뚫고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향해 날아올랐다. 예상대로였다. 동이틀 무렵 해당 육군 GOP 부대에 불시에 닥친 위원회 조사팀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부대장인 중령은 상급 부대의 정식 공문 없이는 부대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며 막아섰다. 그는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는 해병대가 아닙니다. 육군 부대의 일은 육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회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상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다. 그가 버티는 동안 부대 내에서는 증거인멸과 관련자들의 입맞추기가 진행될 것이 뻔했다. 조사팀장이 위원회에 부여된 대통령령을 근거로 강경하게 맞섰지만 부대장은 막무가내였다. 보고를 받은 이정훈은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했다. 장관의 격노한 질책이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해당 군단장에게로 번개처럼 전달되었다. 하지만 통신망을 타고 내려오는 명령보다 이정훈의 행동이 훨씬 빨랐다. 그는 직접 지휘 헬기에 몸을 싣고 강원도로 향했다. 이정훈을 태운 헬기가 GOP 부대 연병장에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을 때 부대장과 참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병대 중장이, 그것도 전군 감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헬기에서 내린 이정훈은 자신을 막아서는 부대장에게 아무 말 없이 위원장 신분증과 대통령령이 명시된 서류를 눈앞에 내밀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통제권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인수한다. 누구든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시 현장에서 즉시 직위 해제 후 군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삼성 장군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백 앞에 부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조사팀은 즉시 피해 병사의 신병을 확보하여 군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들과 묵인 방조한 간부들을 모두 격리 신문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끔찍했다. 피해 병사는 부대에 전입 온 순간부터 관심사병으로 낙인 찍혀
상습적인 구타와 욕설은 물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당해왔다. 그가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분대장과 소대장은 남자 새끼가 그것도 못 참느냐며 묵살했고, 대대장에게 보고된 내용은 병영 부적응으로 인한 고충토로 수준으로 축소 왜곡되었다. 이정훈의 아들이 겪었던 일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질이 나쁜 범죄였다. 이정훈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당 부대장은 과거 박진석 대령과 육사 동기였으며 서로의 허물은 덮어준다는 그들만의 카르텔에 속해 있었다. 이 썩은 인맥의 사슬이 군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이정훈은 되뇌었다. 군을 병들게 하는 내부의 적과의 전쟁. 그는 이 전쟁에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위원회는 해당 부대장과 대대장을 포함 사건 은폐에 관련된 지휘관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군 검찰에 구속 수사를 의뢰했다. 가해 병사들은 물론 상급 부대인 사단과 군단 감찰 라인의 직무유기 여부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정훈 위원회 육군 최전방 부대 부조리 적발. 썩은 군 지휘부 카르텔 드러나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국민들은 경악했지만 한편으로는 위원회의 거침없는 행보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정훈은 부패한 군을 정화하는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거대한 여론의 지지는 군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한편 폭풍의 진원지였던 해병대 제2사단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막내가 아니라 후임들을 이끌어야 하는 중간 고참이 되었다. 어느 주말 새로 전입 온 이등병들이 관물대를 정리하며 쩔쩔매고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빠릿빠릿하게 못하냐는 고함과 욕설이 날아왔을 상황. 하지만 고참 병장들은 못 본 척 자신들의 휴식을 즐기고 있었고, 냉소적인 원상사는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해봐라는 듯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때 진우가 다가갔다. 많이 헷갈리지? 내가 처음부터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각을 잡고 수건은 이렇게 접는 거야. 진우는 시범을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겁에 질려있던 신병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았다. 진우는 신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처음엔 다 서툴러.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언제든 모르겠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알았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상사가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다. 쯧쯧, 상병 나부랭이가 아주 소대장 납셨네.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서 애들 군기 다 빠지면 책임질 건가? 진우는 뒤돌아서서 원상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행보관님, 군기는 폭언과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우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후임들이 저를 믿고 따를 때, 그래서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 등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후임들을 그런 전우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당하고 논리 정연한 진우의 대답에 원상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모두 진우를 지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부대의 여론과 문화는 진우와 같은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외부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동안 아들은 그 폭풍의 중심에서 조용히 새로운 씨앗을 심고 틔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순탄한 변화를 지켜보는 어두운 눈들이 있었다. 이정훈의 개혁으로 인해 자리를 잃고 불명예를 안게 된 구시대의 장성들과 간부들.
그들은 이정훈 개인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공개적인 반발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물밑에서 비열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개혁의 상징이 된 이정훈 위원장의 도덕성과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추악한 음모의 그림자가 영웅으로 떠오른 이정훈의 등 뒤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정훈 위원장의 개혁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국민적 지지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여론의 흐름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시작은 신원불명의 제보자가 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부터였다. 자신을 해병대 예비역 간부라고 밝힌 그는 이정훈 위원장이 과거 사단장 시절 자신의 아들과 같은 고위 장교 자제들의 비위를 눈감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훈 장군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자신과 같은 성꼴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기득권입니다. 이번 감찰 역시 자신의 아들을 건드린 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없는 일방적인 폭로였지만 자극적인 내용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는 식의 의심들이 꼬리를 물었고 위원회 활동에 비판적이던 일부 언론들이 이를 받아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한 타블로이드 주간지는 이정훈 위원장, 과거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 기사는 익명의 여군 제보를 인용하며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정훈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을 마치 성추행인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했다. 음해는 집요하고 악랄했다. 그가 군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국민 혈세로 호화 생활, 그의 아내 명의로 된 작은 시골 땅을 투기 의혹으로 부풀렸다. 모두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비틀거나 침소봉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였다. 하지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정훈이라는 이름 앞에는 의혹,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의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정훈은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군인이었다.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두려움을 몰랐지만 등 뒤에서 날아오는 비겁한 독화살은 그의 영혼을 좀먹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 자신의 이름에 먹칠이 되면서 위원회의 개혁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했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영웅이 아니라 음해에 지쳐가는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이 싸움의 무게에 깊은 고독과 회의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청룡부대 피해 병사들의 부모들이었다. 강민준 이병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부모들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여러분, 이정훈 장군님은 우리 아들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들은 지금도 지옥 같은 군대에서 고통받고 있거나 어쩌면 유유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제발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진실을 봐주십시오. 부모들의 진심 어린 절규는 가짜 뉴스의 탕류 속에서 진실의 물기를 터주는 역할을 했다. 온라인에서는 젊은 장병들이 나섰다. 위원회 설립 이후 병영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생생한 인증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이정훈 위원장님 힘내세요. 해시태그 병영 문화혁신 지지합니다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익명으로만 가능했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실명으로 용기를 내어 이정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결정적인 한 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이정훈의 오랜 라이벌이자 군내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한 예비역 대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나는 이정훈 장군과 군사 전략에 대해 수없이 논쟁했고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신념만큼은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지금 그를 향한 비열한 공격은 군의 개혁을 막으려는 부패한 세력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 군의 후배들이여 비겁하게 숨어서 돌팔매질을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군의 미래를 논하라. 원로의 일갈은 군 내부의 여론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국민과 동료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이정훈은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을 하는 대신 위원회의 힘을 이용해 음해의 배후를 정조준했다. 위원회 내 사이버 수사팀은 가짜 뉴스의 최초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모든 유포의 시작점은 민간인 브로커가 운영하는 한 여론 조작 회사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자금을 댄 배후에는 불명예 전역한 박진석 대령과 직위 해제된 육군 부대장, 그리고 얼마 전 강제 예편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최측근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이 이정훈 때문이라 여기고 조직적인 음모를 꾸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정훈은 이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국방부 특별감찰실과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유출 혐의까지 적용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배후 세력은 자신들의 꼬리가 밟히자 뿔뿔이 흩어졌고 주동자들은 검찰의 줄줄이 소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비열한 음모는 결국 그들의 자멸로 끝이 났다. 이정훈의 명예는 더욱 굳건해졌고 위원회의 권위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이정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저녁, 이정훈은 아들 진우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곧 병장 진급을 앞둔 아들의 편지에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와 감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 이곳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당하게 후임을 괴롭히지 않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병장이 되지만 후임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릴 적 저는 그저 아버지의 어깨에 달린 별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가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과 명예를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를 향한 온갖 험담들이 들려왔을 때 저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런 비겁한 말들에 흔들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 한 명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해병대의 정신과 명예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존경합니다. 필승.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이정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길었던 싸움의 상처와 피로가 아들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창밖에 어둠이 내린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물려주는 마지막 과제였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국군에 불어닥쳤던 거대한 폭풍은 점차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건강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더 이상 비상기구가 아닌 국방부 직속의 상설기구인 장병인권보호위원회로 자리 잡았다. 이정훈 중장은 초대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그의 손으로 발탁한 후임에게 자리를 물려준 뒤 본연의 임무인 해병대 부사령관 직으로 복귀했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묵묵히 밭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이정우는 다시 김포의 청룡부대를 찾았다. 1년 전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밟았던 그 땅을 오늘은 담담하고 감회가 어린 마음으로 다시 밟았다. 그의 방문은 더 이상 기습적인 감찰이 아니었다. 아들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한 사람의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방문이었다. 부대의 풍경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위병소의 근무 병사는 긴장한 기색 없이 절도 있으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연병장에서는 함성 소리 대신 선우임이 함께 땀 흘리며 훈련 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다. 막사 건물 외벽에는 상호 존중과 소통, 전투력의 시작입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선명했다. 이정우는 아들이 있는 구중대 생활관으로 향했다. 복도 벽에 설치된 CCTV는 이제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일상의 풍경이 되어 있었다. 그가 생활관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들려온 것은 고함이나 욕설이 아닌 활기찬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였다. 병사들은 휴게실에 3355 모여 책을 읽거나 동기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새로 설치된 영상통화 부스에서 가족들과 안부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느덧 늠름한 병장이 된 아들 이진우가 있었다. 이진우 병장은 2명의 후임 일병 사이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다. 한 명은 여자친구와 다툰 문제로 다른 한 명은 다가오는 유격 훈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을 토로하는 중이었다. 힘들겠네. 나도 그땐 그랬어. 진우는 섣부른 조언 대신 먼저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주었다. 권위로 누르는 대신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지난 1년간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선임이자 고민을 가장 먼저 털어놓고 싶은 형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때 진우와 병사들의 뒤로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1년 전 개혁에 냉소적이었던 원상사였다. 그는 이제 중대의 왕고참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이정훈을 발견하고는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다. 부사령관님 오셨습니까? 필승. 이정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다. 원상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우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진우 병장 말입니다. 처음엔 저 녀석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군기가 빠진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저 녀석이 소대를 맡은 뒤로 우리 소대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모든 훈련 성적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녀석들은 서로를 믿더군요. 전우를 믿으니까 더 용감해졌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해병대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을 저 젊은 녀석에게 배웠습니다. 냉소주의자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고백. 그것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값진 개혁의 성공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잠시 후 이정우는 아들 진우와 함께 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다. 1년 전 아들의 멍든 얼굴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서해 너머로 붉은 석양이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저녁을 축하한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우는 군 생활의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 해병대에 올 때는 그저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저에게 강함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는 용기와 쓰러진 전우를 일으켜 세우는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우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이정훈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달고 다른 그의 병장 계급장이 들어있었다. 제가 달았던 계급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용기로 얻어낸 제군 생활의 전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계급장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이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긴 시간의 회포를 풀었다. 며칠 후 서울 국방부 청사. 부사령관실에 앉은 이정훈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지난 1년간의 통계 변화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다. 전군 탈영 및 자살률 70% 감소,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 건수 90% 감소, 반면 훈련 만족도 및 전투력 측정 점수는 30% 이상 상승.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병영 문화 혁신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군을 더욱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었다. 장병들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와 전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정훈은 조용히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평화로운 도시의 불빛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지켜온 조국에, 그리고 아들의 세대에게 조금은 더 나은 군대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저녁 신고를 마친 진우가 민간인 복장으로 위병소를 걸어 나왔다. 그의 앞에는 1년 전과 똑같은 낡았지만 깨끗한 국산 세단이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정훈이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가자 아들아.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어야지. 진우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는 천천히 부대를 벗어나 황금빛으로 물든 김포 들판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에 올랐다. 1년 전 아들을 걱정하며 홀로 달렸던 그 길을 이제는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해병대 제2사단의 상징탑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탑 꼭대기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끈끈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며 나의 명예와 전우의 명예를 목숨처럼 지키는 해병대 정신은 군복을 벗은 이후에도 영원히 가슴속에 살아 숨쉰다는 뜻이었다. 이정훈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아들을 곁눈질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명예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것이었다. 차는 서쪽 하늘에 지는 해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들 부자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그들이 바꿔놓은 대한민국 모든 병영에는 결코 지지 않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